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될 놈 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될 놈 될이라고 하는 게 뭔 뜻입니까? 이 될 놈은 뭘 해도 다 잘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축약해 가지고 될 놈 될이라고 하죠. 이 거꾸로는 이제 안 될 놈은 뭘 해든지 간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뭐 축약어 버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될 안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든지. 그러면 안 될 놈은 뭘 해든지 간에 안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안 될 안 될 놈의 놈에 들어가는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구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라는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났어야 됩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냐? 아니면 그게 이제 자기 어떤 능력 밖에 있는 일을 갖다가 월권으로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방선거 토론에 나와서 자기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 월권이 아니었다 직무 뭐 월권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었죠. 근데 2심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무려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무료라고 하는 말이 붙는 이유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0만 원만 넘더라도 정치인들은 어때요? 선거법에서 100만 원만 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직이나 그런 직이 박탈이 되고 피선거권 또한 마찬가지로 박탈이 되게 됩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당시 2심 재판부가 300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거. 다른 혐의들 같은 경우는 무죄를 선고하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당시 2심 재판부가 300만 원을 선고했거든요. 그거 한 개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괘씸죄가 됐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혼합이 돼 가지고 이재명한테 진짜로 혼쭐을 내겠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한테 어떤 본이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2심 재판부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사실관계를 이제 따지는 재판부가 1심과 2심이고 3심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시킬 때 요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요런 법이 적용이 돼. 요 범죄 혐의는 또 요렇게 적용이 돼. 요런 식으로 이제 법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뭐 오류나 이런 게 없었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대법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가지고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뒤집히는 가능성이 거의 한 1, 2%도 안 될걸요.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런데 이재명은 2심에서 무려 300만 원이나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습니다. 그때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되었고 5대4로 뒤집혔었죠. 그렇죠? 딱 한 명만 딴 생각을 갖더라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5대4의 기적 같은 그런 결과로 이재명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우리가 밝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었다. 사실상 이재명의 작품이었다. 아니면은 또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었다라고 우리가 김만배의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순일이나 김명수 이런 사람의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도대체 꺼내고 있는 것이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300만 원을 선고했던 케이스. 그럼 도대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가 어디였던 것일까? 그게 바로 수원고법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고법에 왜 도대체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냐?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 10월 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게 나오고요. 10월 말에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심에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죠. 수원지법의 상급 기관이 바로 어디입니까? 수원고법입니다. 1심에서 수원지법에서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되고 이게 만약에 수원고법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수원고법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을 뒤집어서 300만 원을 선고했던 게 바로 2020년도의 수원고법인데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2심에서 수원고법까지 따글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진짜 골로 갈 수밖에 없겠죠. 신진우가 1차 관문이라고 한다면 2차 관문 더 무서운 사람 이재명한테는 진짜 치가 떨리고 그리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게끔 만들었던 곳이 수원고음인데 그 운명의 문을 조금 있으면 이재명이 건너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대북송금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신속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좀 재판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에 또 인사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2월 전에 이 지금 대북송금 문제만큼은 이게 지금 세 개가 하나잖아요.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성태랑 이화영 세 개가 한 세트니까 두 놈은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한 놈 또한 마찬가지로 빨리 정리를 해달라. 이런 지금 검찰의 입장이고 이화영 변호인 또한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구속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화영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니까 6월 달에 구속이 됐으니까 12월까지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재판에 대해 가지고 12월 전까지 이화영 측에서도 빠르게 좀 재판을 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유의미하죠, 그렇죠? 정말로 이화영 측에서 이화영이 그리고 이재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화영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겠죠, 그렇죠? 이화영의 2심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신진우 부장판사기 때문에 99.99%의 확률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화영까지도 2심에서 유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유죄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고 이재명의 판결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측에서는 1심과는 다르게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빠르게 지금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화영의 변호인 이번에 증인을 18명을 신청을 하긴 했는데 18명에 대해서도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은 철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이 한 명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결정적인 증인으로 꼽고 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바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3명 정도가 결정적인 증인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증인을 갖다가 바로 직전까지도 판결 직전까지도 막 신청하고 3명을 막 더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킨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빠르게 재판 결과를 내겠다. 2심 재판은 좀 빠르게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화영 측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화영이가 재판 결과를 빠르게 받는 게 2심 재판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지금 사실상 공범관계로 재판부가 보고 있는데 공범관계인 사람 중에 이화영이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확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공범관계 있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가지고 이화영 측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속전속결로 재판 결과를 빠르게 내달라라고 하는 지금 뉘앙스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대속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검찰 쪽에서 결정적인 단서로 항소심 재판에서 꺼내든 것인데 이화영이 2심 재판에서 꺼내든 것인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1심 재판부에서도 그때 공개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공개하지 않았죠, 검찰이. 2심 재판을 할 때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 이거는 이화영한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이 왜 하필이면은 2심 재판부, 즉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지금 녹취록을 공개를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화영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이재명한테 내가 지금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언제라도 이화영이가 다시금 이재명을 배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판사님이 보기에는 이재명과 이화영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더 강화가 되어 있구나, 더 강화가 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어 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재판 결과를 늦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서현욱 부장검사까지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한 거죠. 이제 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려 7명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서현욱 검사까지도 탄핵소추안에 통과시키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한 이유도 이미 무리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무리입니다. 고발한 이유가 뭐냐? 공소장에 서현욱 부장검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것인데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것이 허위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누가 판단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까? 판사가 판단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시가 돼 있는 내용, 이재명에는 이런 식의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 그게 만약에 허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법정에 가가지고 이재명의 변호사가 그거를 따지는 것이고 그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게 사실이네 거짓이네, 이거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죠.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적시가 돼 있다라고 그거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라는 게. 심지어 지금 서현욱 부장검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발당할 당시에 부친에 대한 상을 당해가지고 3일장을 치르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인륜과 폐륜, 이 모든 것들을 인륜도 저버리고 천륜도 저버린 폐륜 정당 그 자체인 것이죠. 이화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할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모든 혐의를 부정한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자기가 했던 얘기가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게 다 증명이 됐거든요. 실례로 2023년도 2월 달만 하더라도 이화영이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게 지금 들어도 코미디인데, 쌍방울의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던 거는 이재명과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무관하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지금 결재했다라고 하는 문건은 없다라고 해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북송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 문건은 이재명이 결재한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화영이가 정결한 거는 있잖아요. 이화영이가 정결한 거를 가지고 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봤냐, 왜 그렇게 공소장에다가 적시했냐라고 민주당 쪽에서 서현욱 부장검사를 이번에 공수처에 고발했던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화영이가 정결한 거는 맞잖아요. 대북 송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는데 2024년도 2월만 하더라도 이화영이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경기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이고 입만 열면 허위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아니까 1심에서도 괘씸죄까지 해가지고 9년 6개월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화영 같은 경우는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12월 전에 빨리 2심 재판 결과를 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화영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화영의 재판 결과가 거의 100% 유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마당에 왜 도대체 이재명의 재판 결과보다 먼저 2심 재판 결과를 원할까라고 하는 것도 재미난 포인트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재명도 1심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수원 고법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재명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던 거, 즉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1심의 무죄를 뒤집고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었던 수원 고법, 만약에 이게 또 형사 2부에 배당이 되면은 그때 이재명한테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이 임상기 부장판사거든요. 자, 그래서 신진우가 그 역할을 끝내고 1심에서 끝나고 2심에서 임상기 부장판사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속된 표현으로 먼 줄 탄다, 뭐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